자, 요새 대목입니다. 스위스가 어제 북한 돈줄을 꽁꽁 맨다는 발표를 했는데 오늘 북한의 친구라는 러시아까지 김정은의 돈줄을 죄겠다고 나섰습니다. 러시아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 탈북했던 종업원 관련된 것 면담을 했던 현직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 관련된 얘기 좀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천 차장, 자, 스위스 얘기요.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스위스 은행, 뭐 비자금 많다고 하지만 일단 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완전히 꽁꽁 묶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스위스 은행 비자금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김정일 시대 때는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7천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김정은 시대 들면서 경제가 좋지도 않고 또 툭하면 전시성 사업, 툭하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또 무슨 당대회 열고 이러면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요. 남은 비자금이 한 3조 5천 정도, 한 1조 2천억을 썼다는 말이죠. 그 돈이 이제 스위스에서 묶이게 될 경우에 김정은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해야 될 텐데 전시성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뭐 이 남은 비자금 이만큼 있는데 이게 다 스위스에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상당하게 있을 거로 봅니다. 전옥현 차장님 오셨는데요. 질문 드릴게요. 이 스위스 은행이란 데가요. 뭐 이자는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여기는 비밀을 잘 지켜주는 건지 뭐 그런 스토리가 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스위스 은행의 그 전통 중에 하나가 그 예치자의 그 신변이 최대한으로 보호가 된다. 철저한 비밀주의가 말하자면 그 가장 큰 강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만약에 스위스에서는요,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계좌 이름 같은 걸 공개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스위스는 무조건 처벌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무조건 형사처벌받고 6개월까지 징역 살 수도 있을 정도라는데 과연 스위스 은행 자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저희가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스위스 은행은 이제 대사관 근무자 이름 뭐 절대 공개하지 않고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스위스 은행에 그러면 처벌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돈줄을 찾아내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 당연히 김정은이라는 이름의 계좌는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스위스 대사관 근무자의 이름으로 계좌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건데요. 근데 어찌됐건 그 통장을 보면 그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이제 북한 정부, 정권의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죠. 자, 일단 뭐 스위스 얘기보다 일단 오늘 나온 소식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얘기를 조금 하다가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왜 이렇게 열심히 유엔 제재를 따르는 거죠? 물론 자기가 서명했지만 북한 역성 드는 것처럼 계속 인상을 받아왔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국가였었거든요. 어떻든 간에 북한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의 예상과 달리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소극적이겠지만은 일단 안보리에서 제재 조치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러시아도 이러한 중국의 선례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대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제사회 여론에 러시아가 단순하게 북한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이유로 해서 마냥 소극적으로 나올 수만은 없다. 오히려 제재에 소극적인 것이 러시아의 어떤 국가 위상이라든가 국가 이익을 지키는데 손해를 본다. 이런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앞장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에도 북한의 비자금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떨까요?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는 가장 북한과 가까운 그런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못지않게 비밀리에 은닉하고 있는 자산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에 2005년도에 비데이 은행 사건이라고 해서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사건이 있은 이후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비자금을 많은 나라에 분산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그럴 때 러시아도 이렇게 비자금으로 관리하는 은행 계좌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코델타 아시아파국 2005년이었는데 이때처럼 거의 뭐 김정은도 날벼락 맞게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스위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부분이 이런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거를 가지고 북한이 반발을 한다면 정말 북한이 스위스에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상당한 불만을 감출 수가 없겠지만은 외형적으로 스위스 정부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이런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피가 얼어붙는다고 말할 정도로 북한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최고 존엄의 돈이 외국 사람들 결정 때문에 꽁꽁 묶이는 거 견딜 수가 없는 거군요. 그만큼 닥달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은닉에서 외국에 분산해서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스위스 계좌의 어떤 그런 그 비밀주의 특수성 때문에 아무래도 스위스에 가장 많은 자금이 지금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저러한 스위스 당국의 제재를 예상하고 북한이 일부 자금을 빼돌렸다 하더라도 북한이 겪는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스위스도 나섰고, 네, 러시아까지 스위스나 나섰고. 지금 네. 러시아 같은 나라가 잇따라서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그 대북결의 2270호 이후에 90일이 지나면 이행 보고서를 각국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행 보고서를 앞두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러시아 그리고 스위스라는 거죠. 스위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예전에 김정은이 5년간 유학을 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알려지다시피 김정은의 그 스위스 사랑은 유별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쓰는 제품의 상당수가 그 스위스의 뭐 유명한 어떤 제품들이고 뭐 스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유축기도 뭐 스위스 거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김정은 그 정권이 받는 심리적인 타격은 클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보면 앞으로도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인데 그러면 단순히 돈줄을 묶는 것이 아니라 그 돈줄이 정말 김정은 정권의 급소를 찌를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지금 뭐 독자적인 대북 제재 여러 가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평양을 계속 관심 갖고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이 말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한 얘기인데요. 자, 김여정이 최룡해한테 반말한다. 그냥 직함없이 최룡해라고 부른다. 앞에다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건지 없을 때 제2, 3자처럼 부르는 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 최룡해도 김여정 앞에서 쩔쩔맨다. 당연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놀라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패러 같은 경우에 네. 직함 없이 최용해라고 한다. 네. 그러면은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네. 더구나 김정은이가 현재 김정은 체제의 어떤 존엄성과 정통성을 세우는데 가장 어려운 점도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애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건방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장애인이 되고 있는데 네. 김여정까지 나서서 네. 면전에서 최용해라고 만약 부른다면 네. 김정은 정권은 존립 기반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 얘기는 흔히 어느 사회나 있을 때 네. 어느 사회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네. 최용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네.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이너서클에서 얘기할 때는 최용해 이렇게 직함 없이 부를 수가 있겠지만 네. 네. 최용해 면전에서 최용해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용해도 김여정이 앞에서는 쩔쩔맨다. 저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지금 누가 보더라도 북한에서 최고의 실세는 김정은이고 그 다음 실세는 김여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여정이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김여정이 앞에서 뻔뻔스럽게 군다든가 좀 목에 힘을 주고 나이를 이유로 해서 대하면 결국은 바로 공포정치 숙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여정 앞에서 쩔쩔매는 것은 사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없을 땐 나람유도 욕한다 그러지만 이정은 차장. 그럼 북한 내에서는 김정은 뭐 좀 타이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뭐 네. 호칭이 9개까지 늘어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다 안 붙이고 북한 주민들이 정은이 부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영국 의회가요, 최근에 북한 정권의 실상을 좀 들어보겠다 이러면서 그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듣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증언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북한 주민들이 그냥 뒤에서는 정은이 부른다는 건데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기억하시잖아요. 뭐 그 예전에 김정일 이름이 쓰여져 있는 현수막이 찢어졌다는 이유로도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그런 북한 주민들인데 뭐 수령님, 장군님 이렇게 꼬박꼬박 존칭 붙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한가? 외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드라마도 들어오고 외부 세계가 유입이 되면서 아 우리도 이제 이런 삶은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를 북한 주민들이 알기 시작했고 뒤에서는 비아냥거리면서 그냥 정은이 네. 해 뭐 이렇게까지 부른다는 거죠. 네. 예,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네. 정은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김정은 체제의 어떤 흔들림 현상으로 네.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된 표현이냐? 네. 이거는 아니고 네. 우리 지금 방금 우리 이차장께서 설명한 대로 네. 이런 나만의 자유스러운 삶의 모습을 봤다거나 네. 아니면 나만의 영화와 또 이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서 외부 세계의 정보와 접촉한 적이 있는 일부 제한된 계층에서는 김정은이에 대한 존엄성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탄압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로 견딜 수 없는 삶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범위 내에서 네. 저렇게 정은이라고 하는 이렇게 제한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북한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북한 체제를 잘못 볼 우려가 있다. 네. 이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 꼭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이 요새 이제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 납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걱정이 많은데, 자, 류경 식당을 떠나 한국의 품에 안긴 여종업원 12명 그리고 보위부 출신 1명 모두 13명이잖아요. 자, 한 가지 먼저 음성 소개해드리고 관련된 얘기 나누겠는데, 자, 북한의 체제를 홍보하는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노길남 씨 얘기 듣겠습니다. 남쪽의 양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변이라고 하는 데서 참 열심히 지금 돕고 있는데 가족들의 위임이 있으면은 접촉하게 하겠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런 우리 가족은 다 거기 동의합니다. 우리 가족들 대표해서 많이 노력하고 기여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적극적으로 위임합니다. 이제라도 뭐 해달라면 만장이든 단장이고 천장이고 우리 위임해 줄수 네. 있습니다. 네. 12명이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주십시오. 예. 서경아 양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죽은 시체라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노길남 씨 뭐 아시는 것처럼 종북 관련된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이제 탈북자 13명 종업원들의 가족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내려온 이 탈북자들, 식당 종업원들을 만나겠다, 면담을 하겠다, 민변을 통해서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만나지 못하고요. 결국 다른 사람이 만났습니다. 아, 한국의 변호사가 국정원이 보호하고 있는 이 13명을 만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판사 출신의 박영식 국정원 인권보호관인데요. 네. 지난 14일 하루 종일 탈북 종업원 13명을 1대1로 다 만났는데 민변 변호사들 접견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두 거절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자, 일단 박영식 변호사인데 오늘 만났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탈북자 13명 모두 건강하고 뉴스도 보고 있고 또 국정원 그 보호센터 바깥에 견학도 나가고 있고 적응생활하고 있다. 북한으로 복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정일표 차장님. 이제 이렇게 인권보호관을 국정원이 임명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렇게 일단 탈북해 오면 네. 그 합동신문센터 옛날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탈주민 보호센터라고 하는데 네. 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일정한 말하자면 한국 적응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탈북 동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기관 합동의 신문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가끔 인권을 침해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가지고 네. 주로 민변 측에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대응 변호 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정말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러한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네. 저렇게 상설 그런 그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동안 나왔던 이제 그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던 그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자꾸 북한이 뭐 납치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일일이 대항하면 좀 선례를 남긴다 이런 해석을 줬지만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까지 나섰어. 마치 위임을 받았다고 이제 북한이 하는 영상을 공개하니까 결국 우리도 인권보호관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외부 인사를 통해 공개를 직접 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네. 똑같은 변호사거든요. 즉 네. 변호사가 과연 이 인권이 과연 그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관계기관에서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아무리 주장한들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런 별도의 인권 보호관을 두어서 저 인권 보호관으로 하여금 인권 보호 실태에 대해서 네. 점검하도록 그런 객관적인 그런 그 합리적인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북한에서는 이 말도 안 믿겠죠, 사실은. 저 말도 북한은 당연히 안 믿죠.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제 민변이 변호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것 정도나 믿을 것이다. 저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네. 지금 민변이 이 탈북자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는지를 확인해야겠다. 그런데 남북 관계 당국 어디에도 영향이 없는 자유로운 이 제3자가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제 민변 직접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 국정원이 접견 신청을 거부한 거를 번복해달라라고 지금 그 준항고장을 제출했고요. 또 행정소송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합심 받을 때는요, 최장 6개월까지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기간에는 그 누구도 외부에서 접촉이 어차피 불가능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대단한 예외가 되는 것인데 네.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가정보원의 직원이나 공식적인 정부의 발표라기보다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상근 인권보호관으로 위촉된 분이니까 사실은 이제 정식 공무원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일단 한 가지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겠죠. 자, 그러면요. 북한에서 나온 소식 중에 저희가 저희 뉴스탑10을 통해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8살짜리 평양의 꼬마 진미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자, 김정은에게 꽃을 전달한 화동 그리고 러시아 만스키 감독이 촬영한 북한의 허구를 보여준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 진미가 동일 인물이라네요. 어떤 장면인지 저희가 좀 비교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 소년단원들이 향기 극한 꽃다발을 삼가 드렸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김정은이 얼굴을 만지면서 이렇게 제가 진미인가요? 네, 얼굴을 보십시오. 그 태양 아래라는 영화에 나왔던 바로 그 얼굴입니다. 진미가 김정은에게 꽃다발을 주는 저 앞에도 나와서 김정은이 굉장히 친절하게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하는 장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얼굴이 똑같은 바로 그 진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의 영화 태양 아래의 촬영은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보다는 이번에 노동장 7차 대회 때 보니까 진미가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네요. 네, 얼굴이 아무래도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네. 얼굴이 이제 조금 더 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같다는 거는 딱 알아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굴 살이 좀 통통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진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 장면으로 이 네. 진미를 여기에 내보냈을까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자, 만스키 감독의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가 공개된 것이 한 달쯤 전인데 이제 우리도 이제 상영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 진미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얘기가 우리 그 한국의 매체에서 여러 번 나왔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굳이 진미가 화동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안 됐더라도 진미가 화동 역할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굉장히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권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진미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 대로 한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네. 만약에 처벌을 한다면은 네. 야 이거 봐라 김정은이 정권은 정말 잘못됐고 인권 탄압에 정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정권이구나. 네.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렇게 화동으로 발탁을 함으로써 네. 그런 북한에 대한 인권 탄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다. 네. 이런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 만들어낸 날조해낸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주장을 말하자면 합리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네. 역설적으로 저렇게 진미를 극적으로 등장시켜가지고 이런 선전 효과를 더 노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소화 비만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른들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북한 다큐멘터리 영상 볼 때마다 아이들이 좀 통통한 아이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진미는 이 촬영 후 2년 만에 결국 김정은이 주도하는 7차 당대회 때 화동으로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살이 오른 모습이네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과잉 해석을 한 걸까요? 아니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선전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네. 대회 특히 대외적인 심리전, 대내적인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징 수단으로 네. 활용했다고 하면은 그런 신체적인 조건까지 다 키운다고 봐야 되죠. 의도적으로, 네. 고의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저 장면 화동이었던 아이가 진미였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그 안위를 걱정했던 태양 아래의 진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북한 얘기와 안보 상황 좀 점검해 봤습니다. 전학교 차장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